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성렬입니다.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우선 기쁘고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앞에 우리 개회 인사 말씀과 그리고 문선영 실장의 축사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맨 마지막 부분이 공통적입니다. 제주도에 왔으니까 좀 힐링도 하고 약간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동안 지쳤던 몸을 추스리라, 그리고 다시 그 에너지를 충전하십사,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엄숙주의 속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여기 모이신 여러 선생님들께 또 어깨를 억누르는 것 같아서 강의 제목에 지적 수다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좀 수다 떨듯이 하면서 대학 혁신에 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수다라는 것이 어떤 그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할 때 대답하시는 분들께는 몇억 원의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면서 복권을 샀습니다.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소액이지만 그 한 장에 2,000원씩 2줄. 그래서 만약 그 복권이 당첨되시면 당첨되신 분이 반을 가지시고 반은 해당 대학의 발전기금으로 내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5분께는 제가 질문 또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수다는 어떤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힐링. 또 수다는 많이 모여서는 떨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테이블 보면 한 테이블에 뭐 한 5분, 6분 또는 그 이하 이렇게죠. 한 5명 이하일 때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다를 떠는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증진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려서 탁 캐치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전문성 개발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입니다. 정말 그러냐? 혹시 수다 떨다가 우리 인류의 삶에 굉장히 큰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거를 발견 또는 발명했다 하는 예 들어보신 분 안 계세요? 여기 제주도 와서 혹시 렌트 하신 분 계십니까? 차를 렌트 하십니까? 차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만들어진 것도 수다의 결과입니다. 1957년도에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련에서 그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을 추적하는 전파를 미국 존스 호킨슨 대학에 있는 물리학 실험실에 20대 그 젊은 학자 4명이서 그거를 캐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 교수와 얘기를 점심시간에, 그것도 식당에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걸 했다 이러니까, 그러면 거꾸로 우주에서 지상에 있는 물체를 추적할 수는 없을까 하니까 그것도 불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해서 그것이 GPS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GPS가 민간에 개방된 것은 1980년대 소련이 우리나라 칼기를 격추시키고 나서 군사용이던 GPS를 민간에게도 그 개방을 하면서 이제 지금 내비게이션으로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수다의 효과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은행에 모바일로 그 거래를 하잖아요. 비밀번호를 써놓죠. 이 비밀번호도 만들어낸 게 그 암호학자 2명과 수학자 1명이서 밥 먹으면서
수다 떨다가 기존의 그 암호 체계가 너무 불안정해서 누구나 풀 수 있다. 그걸 풀지 못하게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수다 떨다가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수다가 이렇게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 그 선생님들께서 오늘 내일 동안 수다 떨다가 대학 혁신에 관해서 또는 소속된 대학의 그 변화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제가 우리 학교 직원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대학 혁신 협의회 이렇게 오시는 실무자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시냐 했더니 다층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층적인 분들이 오신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분류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실무자일 수도 있고, 완전히 중간 관리자일 수도 있고, 고위 관리자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할까? 그러니까 각 대학에서 혁신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다시 환류하면서 혁신 사업이 보다 나아지도록 하는 일을 맡고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갖춰야 될 자질은 뭘까? 크게 보아서 세 가지다. 이거 김성렬이가 분류한 게 아니고 1950년대 말에 하버드 대학교의 경영대학원의 카즈라는 사람과 칸이라는 두 명의 교수가 구분한 겁니다. 이게 고전적인 분류 방식입니다. 그 이후에 학자들이 자꾸 이런 것 저런 것을 만들어내기를 좋아해서 만들어냈는데 원류는 이게 출발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일을 할 때 그 일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한 기술적인 능력, 실무 처리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그리고 일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더불어서 한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자기 하는 일에 매몰되어서 전체를 보지 못하면 안 된다.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행정가들이 갖춰야 될 또는 회사의 경영자들이 갖춰야 될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얘기하면 기술적 능력, 인간관계 능력, 그리고 개념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념적 능력은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 관리자층에 따라서 요구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하급 관리자의 경우는 기술적 능력이 많이 요구되고 전체를 조망하는 개념적 능력은 덜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 최고 관리자로 가면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은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실제로 실무를 차지하는 능력은 잊어버리거나 또는 아주 최소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능력은 층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대학에 계시면서 경력이 쌓이면서 이런 능력들을 개발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발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리니어하게 일직선상으로 계속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발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런데 약간 올라가다가 좀 내려가다가 또 극복하고 올라가면서 결국은 우상향으로 향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정체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쇠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쇠퇴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그만둘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오늘 같은 때 와서 정보도 교류하고 그리고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등등 하면서 이런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겠죠. 또 혹시 떨어지고 있다면 다시 극복하고 올라가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여기 계신 혁신 사업에 종사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커리어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그리는 어떤 발전의 곡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학 혁신이니까요,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학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 이게 또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규범적인 얘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얘기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의 위상은 무엇일까요? 대학의 위상, 대학은 사회적 기관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는 흔히 국가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재원에 의해서, 공공재정에 의해서 교사 자격이나 이런 것들도 또 완전히 국가에 의해서 정해지고, 그리고 교과서가 국가에 의해서 검정되거나 국정으로 만들어지거나 시도교육청에 의해서 인정받은 교과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경우를 우리가 국가기관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완전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하지만 대학 운영의 모든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민간 부담에 의해서 대학 운영을 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대학의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학교마다 완전히 다르고요. 학교마다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수학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수학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A라는 교수가 가르치는 것과 B라는 교수가 가르치는 것이 다릅니다. 제가 전공이 교육학입니다만은 교육학 개론 교과서가 우리나라에 아마 100권도 넘을 겁니다. 교수마다 막 다 다르게 내용을 구성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국가가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혁신 지원 사업을 하긴 하지만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국가가 하라는 사업을 대학이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 대학은 국가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국가기관은 아니고 사회적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우리 고등교육법에 보면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국가 인류 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은 교양교육, 인격 도야를 그쪽으로 분류하고요, 심오한 학술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이 교수와 연구, 또 실용교육, 이걸 통해서 개인들에게는 주체적 인격을 함양하게 하고, 또 장차 자기가 종사할 직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게 하고, 그리고 요즘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자유민주 시민의 역량을 함양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치 발전, 경제 발전, 사회 발전, 사회 통합을 이루게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여기저기 강의를 들으러 다니시면서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 1960년대에 나온 책인데요, 버튼 클라크라는 사람은 대학은 산업화의 핵심 기관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는 산업화 시대니까 그렇게 표현했겠죠. 그런데 대학이 정말 저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 국민들의 평가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대학의 기능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5점 척도에 2021년이나 22년이나 23년 대학의 경우는 2.6대에서 2.8, 2.68 요대까지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2.6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1년이 2.7이었는데 그 이후에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관인데, 대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나 또는 그렇지 않은 성인까지 포함해서 대학의 기능 수행에 대해서 평가하라고 했더니 상당히 박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보면, 야, 우리 좀 거창하게 말해서 우리 디지털 시대를 맞이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런 시대가 안 되어도 우리가 대학이 수행해야 될 기능을 좀 제대로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걸 또 물어봤습니다. 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마다 조사하는 그 캐디폴 국민교육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학문 분야별 전문가의 양성, 사회생활에 필요한 시민의식 및 인격적 소양의 함양, 진로 탐색 및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업 역량의 함양, 이랬더니 학문 분야별 전문가의 양성에 대한 반응이 높고, 그와 비슷하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시민의식 및 인격적 소양의 함양을 좀 더 우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대학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일치될까요? 근데 이건 좀 더 나중에 가면 약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교수마다, 학과마다, 단과대학마다, 그리고 전체 대학 수준에서, 국가 수준에서 대학의 기능 수행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에 대해서 각기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혹시 우리 선생님들께서 현재 대학 진학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대학 진학률하고 취학률이 비슷한데요, 취학률이든 진학률이든 지금 100명 중에 몇 명이 갑니까? 아까 우리 실무위원장님께서 대답하셨는데 다른 분 한번 대답하실 분 없으세요? 복권 드리겠습니다. 69.3%, 그러니까 100명 중에 70명 정도가 갑니다. 미국에서는 얼마쯤이 갈 것 같습니까? 미국에서는 47에서 9% 사이를 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학 취학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도 굉장히 범주화해보면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기능, 또 수행의 정도, 또는 앞으로 수행해야 될 기능과 관련해서도 각기 다르다, 대학마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국가 경쟁력과 대학 경쟁력과 이걸 교육 경쟁력을 나타낸 건데요, 우리나라의 2023년도 고등교육 경쟁률은 IMD 평가에 의하면 49입니다. 국가 경쟁력은 28이고, 그 다음 교육 경쟁력은 26인데, 그러니까 교육 경쟁력은 높은데, 그러니까 초중등 교육의 경쟁력은 높은데 고등교육 경쟁력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지적 수다를 한다는 거니까, 수다라도 지적 수다입니다. 그냥 막 아무 말이나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고 약간 그래도 있어 보이는 고급진 수다를 하자. 그럼 고급스러운 수다를 하려면은 몇 가지 개념을 아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국가와 대학에 대해서 혁신을 요구하는 굉장히 다양한 힘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글로컬 대학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라이즈 사업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등등 여러 가지를 하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듯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반도체 인력이니 이런 인력을 키워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디지털 대전화 및 AI의 확산이 굉장히 중요한 듯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제는 저출생의 시대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한 인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학령 인구 감소, 저출생이라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직면하고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70% 정도의 인구가 대학에 진학하는 대학 교육의 보편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보편화 시대에 어떻게 우리 대학은 학생들을 길러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바깥에 유사 고등교육기관이 많습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여기저기서 대학에서 배우는 만큼 가르침을 제공하는 그 다양한 기관이나 매체가 있다는 거죠. 이런 속에서 대학은 어떻게 경쟁력을 갖고 살아갈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양한 것을 놓고 분석할 수 있는 틀이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그 학부 때 언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 그림을 보고 곧바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살 맥루한이 쓴 유고작인데요, 지구촌이라는 책에 나오는 겁니다. 테트라드라는 용어인데요, 한 사회에서 어떤 사건이 지속되거나 특정한 기술이 도입돼서 확산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를 정리할 수 있는 틀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굉장히 증강된다, 늘어난다, 확대된다. 어떤 거는 감소한다. 그리고 중요시 여겨지지 않고 있던 것이 다시 중요하게 여겨지는, 회복되는 것이 있고, 특정한 것이 전환이 되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 사회의 변화를 범주화해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각 대학에서 우리 대학이 예를 들면 팬데믹, 코로나19 시절에 어떻게 했었지를 딱 가운데다가 코로나19를 넣고, 코로나19 시대에 굉장히 증대된 현상은 무엇이었고 감소된 것은 무엇이었는지, 중요시하지 않게 여겨졌다가 또는 옛날에 처음에는 중요했는데 중요시 않게 여겨지고 오다가 다시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뭔지, 학교에서 뭔가 전환을 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딱 그림을 그려보시면 아마 곧바로 이 그림의 유용성을 평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저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 결국 대학이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이 성공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2, 3년 전부터 학생 성공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는데요, 학생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띱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대답하실 분은 없습니다. 학생 성공, 그냥 사실은 저런 용어를 권장조이 용어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 당연히 추구해야 될 것,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학생 성공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슴속을 약간 좀 뜨겁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용어를 권장조이 용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학생 성공은 예를 들어서 회사에 취직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그것도 특정한 회사에만 취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범용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학생 성공일 수 있고, 사범대학을 간 학생은 교사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학생 성공일 수 있고, 공무원 시험을 보는 학생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학교가 준비해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학생 성공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 성공을 하려면 총장과 교수와 교직원이 학생이 서로 존중하면서 협력을 해야 돼요. 특히 총장과 교수와 교직원은 교육 활동을 개선하고 학교의 디지털 기반 교육 활동 및 성과 관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수, 총장, 교직원이 학생들을 격려하게 되면 학생들은 동기가 부여되고 열심히 해서 성공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 내에서 시설도 좋아야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정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학부모들은 열심히 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요, 그리고 언론은 잘하는 것을 홍보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적 수다를 떨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넓고 얕은 교육학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지적 수다를 위한 넓고 얕은 교육학 지식, 이걸 알면은 좀 지적 수다를 더 잘 떨 수 있다, 이건데요. 얼마 전에 한국 대학 신문에서 어느 대학 교수가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게, 그거는 이 대학의 지성을 너무 경솔하게 대하는 거다. 넓고 얕은 지식은 그냥 지적 유의에 불과하고 정말로 깊은 탐구를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 어떤 특정한 분야의 학문적 탐구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양한 그런 학문적 탐구의 결과를 그 사람만큼은 모르더라도, 또는 그 사람만큼 알 필요는 없지만, 그 결과를 우리가 잘 알아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래저래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첫 번째가 고등교육 발전 단계론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지금 70%의 진학률 또는 취학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고, 제가 지금 엄격히 얘기하면 진학률과 취학률은 구분되죠. 진학률은 해당 연도의 고등학교 졸업생을 분모로 놓고 그 졸업생 중에 실제로 대학 간 학생을 분자로 놓아서 구하는 게 진학률이고, 취학률은 해당 연도에, 예를 들면 취학률이라고 하면 만 19세부터 23세 아이들 전 연령대 아이들을 분모로 놓고 실제로 그 나이에 속하는 아이들 중 대학 다니는 아이들을 내 비율을 구할 때 우리가 취학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취학률 자체가 거의 완전 취학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진학률이나 대학 취학률이나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현재 50%, 70% 가까이 되니까 만민 고등교육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편화 단계에 이르렀는데, 엘리트 단계는 취학률이 15% 미만입니다. 15% 이상 50% 사이를 대중화 단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70년대의 경우에 70년의 경우 취학률은 7.7%였습니다. 제가 75학번인데요. 제가 대학 갈 때 100명 중에, 비슷한 연령에 100명 중에 9명이 대학 가던 시절, 진학률로 치면은 그거보다 높지만 취학률로 치면 100명 중에 10명이 대학 가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이후 산업화가 되고 대학이 확장될 때 취직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었고, 대학의 자리도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태어난 걸로 보면 운이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으로 치면 28살에 대학 교수가 되어서 36년 반 동안 그 대학 교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운이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더 늦게 태어났으면 그렇지 전혀 못했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일찍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일찍 낳아주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쭉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취약률이 15%를 넘어서는 게 81년, 82년쯤이고요 50%를 넘어서는 게 2000년, 99년, 2000년 요 사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찌 보면 만민 고등교육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분류하기를 교육 발전의 첫 단계는 엘레멘터리 스쿨 for all, 모든 사람들에게 초등교육을 제공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발전 단계는 세컨더리 에듀케이션 for all, 모든 사람에게 중등교육을 제공하는 것. 그 다음 마지막 교육의 발전 단계를 터서리 에듀케이션 for all, 고등교육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 최종적인 교육 발전 단계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최종적인 교육 발전 단계에 사실은 2000년에 들어서면서 됐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이건 굉장히 요인이 많습니다. 우리가 제도적으로도 있고요, 정책적으로도 있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있고, 또 가장 종종 얘기하는 한국인의 교육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확대를 사실은 가능하게 했다. 근데 그 중에 아까 제가 정책적 요인만, 그냥 이름만 얘기하고 안 넘어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립대학의 확대와 교육비의 민간 부담입니다. 교육비를 기꺼이 민간들이 부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만큼 고등교육이 확대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민 고등교육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고등교육의 목적 얘기할 때 심오한 학술 이론의 교수 및 연구, 심오한 학술 이론과 그 정치한 응용 방법의 교수 및 연구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까? 학부모들에게 물어봤더니 1970년, 90년대와 93년도, 90년대 사람들은 인격 교양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는 좋은 직장 취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됐어요. 그리고 적성 및 소질 개발은 지금에 와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부모들이 고등교육을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학생들은 처음부터 좋은 직장 취득이 최우선이었고 지금은 그 좋은 직장 취득이라는 것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적성 및 소질 개발이고 인격 함양은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부모도 이제는 좋은 직장 취득을 중시하지만 적성 개발도 상당히 강조하는 듯한데, 그러나 그 아이들은 좋은 직장 취득이라는 것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혹시 대학에서 우리들 스스로 인격 함양이 중요하다 이렇게 막 강조하고 교양 프로그램을 늘리고 등등 하는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마이동풍일 수가 있습니다.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해서 이 프로그램 좋았느냐 하면 그냥 좋다 대답할지라도 사실상 관심이 없을 수 있고 마일리지 주니까 따라간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인격 함양 같은 건 어찌 보면 초, 중, 고등학교에서 상당한 정도로 끝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학생 성공이라는 것도 앞에서 얘기했던 걸 보면 이것에 비춰 보면 결국은 좋은 직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대학에서 잘 준비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좋은 직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과정 자체가 적성 및 소질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학 교육의 효과는 그러면 어떠하냐? 정말로 효과가 있느냐? 교육이 개인의 경제적 부의 증대에 미치는 영향, 또는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심리적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그래도 50%를 넘습니다. 60%대, 50%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하간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이나 경제적 지위나 심리적 만족에 대학 교육은 크게 기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에 기능 수행에 대한 불만이 높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또 개인적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나 심리적 지위로 보면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대학 교육의 사회적 수익률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회적 수익률은 대학 한 명의 대학생을 기르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들이는 돈, 그리고 그 한 명의 대학생이 나와서 평생 소득을 벌어들이면서 세금을 내는 것,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수익률이 과거에 80년대는 두 자릿수였는데 90년대부터는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있다,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면 대학 교육이 보편화되게 되면은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회적 수익률도 그렇고 사적 수익률도 그렇습니다. 사적 수익률은 내가 들인 돈 대 내가 벌어들이는 평생 소득, 그 비율을 따져보는 겁니다. 이것도 한 자리, 80년대는 두 자릿수였는데 지금은 한 자릿수입니다. 결국 이자,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겼다 치면 은행에 맡긴 이자율보다는 높지만 그 기대만큼 높지 않은 거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간단히 이해가 됩니다. 과거에 저희 세대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취업을 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가 구급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합격자의 99% 가까이가 대졸자입니다. 의무적으로 고졸자를 뽑도록 하는 할당제를 하지 않으면 아마 100%가 다 대졸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구급공무원 시험을 본다, 그들이 평생 소득을 환원해 보면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고등학교만 나와서 구급공무원이 되던 시절과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거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수익률이 떨어지는 셈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민고등교육 시대에는 아까 테트라트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교육이 보편화됐습니다. 어떤 게 증가될까요? 학문 후속 세대를 기르는 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줄어듭니다. 그러나 직업 교육을 하는 것은 굉장히 늘어납니다. 우리 법에, 고등교육법에, 그게 사실은 1949년도에 제정된 교육법이 1998년도에 고등교육법으로 완전 재편되면서 그대로 그 문구가 넘어왔습니다. 49년도의 고등교육의 목적과 98년도의 고등교육의 목적이 같겠습니까? 지금 또 만민고등교육 시대의 그 목적이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에는 그냥 변화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놔둔다고 치고 상징적으로 그걸 내버린다고 치면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대학들이 직업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학문 후속 세대 양성 교육은 몇몇 대학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회복되는 게 교양 교육 같은 것들이 회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뭐 고전을 읽는다, 위대한 책 100권을 읽는다와 같은 교양 교육은
감소할지 몰라도 다른 의미의 교양 교육은 또 증대하고 회복하고 있다. 그리고 교수 역할이 그 고상한 상아탑 속에 그리고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하는 그런 교수 역할이 아니고 바깥으로도 뛰어다녀야 되고 학생도 상담해야 되고 과거와 달리 훨씬 학생들과 관련해서 밀착해서 지도하고 해야 되는 걸로 교수 역할이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혁신이라는 것을 좀 떠올려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대학에 미친 영향 같은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비대면 수업 활동이 증대하고 대면 수업 활동이 인간관계가 축소하고 자율적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은 회복되고 캠퍼스 공간의 재구성 같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림 놓고 그리면 저와 마찬가지 그림을 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화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수도권에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작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 지방이. 자, 대학으로 치면 말입니다. 일반 대학 190개, 이게 통계 연보가 작년인가 나온, 그 중에 수도권이 71개, 지방이 119개입니다. 37대 62, 63 이렇게 됩니다. 학생도 이제 비슷한데 증가되는 걸로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증가되는 걸로 보면 지방은 2007년에 1.0이라고 하면 지방은 2023년에 0.90이 됐는데 수도권은 1.10이 1.07이 됐습니다. 수도권은 줄어들지 않고 약간 늘어났는데 지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 수로 보면 줄어들고 있지만 대학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지방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학생 수도 중요하죠. 그러면 요즘은 특히 뭐 지방이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지방화 정책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 도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 기초단체인 그 시군이 영향력이 또는 대학에 대한 간섭, 관심 이런 게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컬 대학 지정 사업을 본지정할 때도 맨 그 크게 보면 혁신 전략 및 혁신 방향 및 혁신 추진 계획, 그다음 그 여러 가지 실행 계획, 마지막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 계획이 있는데 지원 계획이 30점입니다. 그러니까 시도나 시군이 지원을 하겠다라는 걸 제대로 써주지 않으면 30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앞에 거 잘 써봐야. 그만큼 지방이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예를 들면 경남대학교에서 반도체 디지털 이런 거 해주세요. 해주세요는 굉장히 점잖은 말이고 실무자끼리 얘기할 때는 이런 거 안 해?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실용교육을 굉장히 강화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론적 교육은 감소하고 지역사회 연계가 굉장히 회복되고 있고 교양교육은 오히려 또 반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건 전체 그 대학 교육에 미치는 어떤 힘들을 가지고 요인들을 가지고 약간의 지적 수다를 떨어봤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까지 떤 그 우리 수다 중에 어떤 게 선생님들께 가장 와닿습니까? 손 드시는 분 안 계세요? 우리 지금 한참 자료집을 보시는 선생님 어느 대학에서 오셨어요? 예? 동국대학교. 예. 어떤 게 관심이 많으세요?
천천히 대답하십시오.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습니까? 테트라드. 예, 그거 좀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그러면 좀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저와 같은 교수들의 혁신을 지원하시죠.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왜 교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선생님, 이렇게 팔짱을 끼고 계신 선생님, 혹시 교수 혁신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교수들은 구태의연하다 그 말씀인데, 사실 교수들이 가르치는 방법과 관련해서 요즘 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굉장히 그 연수도 많이 하고 하시죠. 근데 거기 와서 연수하시는 분들이 대학 교수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진짜 연수 기관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대부분의 교수들이 가르치는 것과 관련해서 훈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교수가 되기 전에. 저희들이 교수가 될 때는요, 그때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과거의 이름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었습니다. 여기 가서 처음에는 한 달씩 연수를 받아야 했어요. 그때 뭐 교수 방법도 배우고 그 국민윤리도 배우고 온갖 것 다 배웠는데, 저희 때는 일주일만 배우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게 교수 되기 전에 배우는, 교수가 돼서 배우는 첫 번째이면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대학 자체에서 연수도 많이 합니다만, 교수들은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 중에 누구를 떠올리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아까 선생님 말씀한 대로 구태의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어느 대학에서 오셨습니까? 부산 고신대학에서. 네. 그래서 교수는 학생을 이해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대학 공대 교수들은 요즘 아이들 수학 너무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당신은 사범대학 교수니까 참 좋겠다, 뭐 사범대학 아이들은 착하기도 하고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교수가 되는 학생 시절만 떠올립니다. 사실 교수 되는 사람들은 다른 건 못해도 뭡니까? 공부는 열심히 했던 거죠. 잘하기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들이 학생을 이해하면서 가르치려고 안 합니다. 교수들은 분류하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습니까? 교수들을 분류하시는 법 아시는 분? 우리 송창수 회장님은 아세요? 이태희 부장님 아세요? 예? 예? 말씀해 보세요. 아시는? 저 복권 드립니다. 이상한 교수, 더 이상한 교수, 덜 이상한 교수, 이런 식으로 교수들은 기본적으로 이상한 교수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안 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렇습니다. 혼자 문 잠그고 연구실에 혼자서 생활 많이 하잖아요. 저더러 당신은 예를 들어서 혼자 지내는 것이 교수의 기본적 자질이다 하면, 저는 교수의 기본적 자질이 없습니다. 저는 딱 11시만 되면 연구실에서 전화를 계속 돌립니다. 오늘 밥 먹자, 번정 가능하니 뭐 이렇게 해서 그 3사람 이상을 모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는 제 연구실에 아크릴판으로 가림막을 만들고 서브웨이를 한 1000개 먹었던 것 같습니다. 불러서. 실제로는 앞에서 수다 얘기도 했지만 수다를 자꾸 떨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떨다 보면 학생을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결국은 교수들이 혁신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 성공의 결정적 요인이 교수입니다. 우리가
초중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세 가지로 들면, 예를 들어서 학생의 학습 준비도, 배울 것을 미리 배울 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그걸 학습 준비도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교사의 수업의 질, 학생의 동기 상태, 세 가지 요인을 놓고 그 비율을 따져본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의 학습 준비도가 50% 정도, 교사의 수업의 질이 25% 정도, 그리고 학생의 동기 상태가 25%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교사의 수업의 질이 25%니까 교수가 만약 그걸 대학으로 연장하면 교수가 중요하지 않겠네 할 수도 있지만, 학생이 동기가 어떻게 되느냐도 교수가 북돋기 나름이고 기대하기 나름입니다. 그 다음, 학생의 학습 준비도가 사전에 배운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도 교수가 가르친 나름입니다. 그러면 교수가 사실 학생의 성공, 학업적 의미에서의 성공의 100%를 좌지우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교수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들의 역할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에는 매우 잘하고 있다가 1.0%, 잘하고 있다가 8.8%, 보통이다가 44.4%, 못하고 있다가 34.4%, 전혀 못하고 있다가 11.6%입니다. 그러면 2023년에는 매우 잘하고 있다 1.9%, 잘하고 있다 16.6%, 보통이다 50.6%, 못하고 있다가 이건 전문 대학이고요. 4년제 대학으로 하면 매우 잘하고 있다 1.9%, 잘하고 있다 14.6%, 보통이다 52.1%, 못하고 있다 24.1%, 그 다음 전혀 못하고 있다 7.4%. 약간 나아지긴 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다 이상이 16.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9.0에서 16.5%가 2배 가까이 늘었으니까 개선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못하고 있다도 여전히 높습니다. 31.5%입니다. 2018년보다는 한 1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희망적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개선할 바가 많다, 교수들이 높게 평가받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은 교수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새로운 교수법을 막 가르치려고 연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교육 방법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을까? 학습의 효율성 피라미드인데요, 기억률로 따지면 그냥 듣는 거는 5% 정도 기억을 한다고 하는데, 서로 설명해 보면 90%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단 토의를 하면 50%, 실제 해보면 75%. 이런 식으로 보면 교수들이 혼자서 막 강의하기보다는 뭔가 학생들로 하여금 서로 설명하게 하거나 토의하게 하거나 해보게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쪽으로 교수들의 혁신을 좀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니까 효과가 나중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우리가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를 보면 교수들의 혁신의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문이, 제가 지금 닫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딱 정해진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좀 확산적으로 나오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약간 얘기가 옆으로 셉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질문을 하는 학생을 못 키워내고 있다라는 그걸 보여주는 아주
확실히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0년도인가요?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담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장에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국이 이번에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 기자 2명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겠다. 딱 하니까 우리나라 기자들 어떻게 했었습니까?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을 쳐다보다가 테이블만 쳐다봤다. 아무도 질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계 로이터 통신 기자가 손을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건 한국 기자에게 주는 특권이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질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질문을 안 받고 나갔는데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EBS에서 왜 대학에 가는가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첫 시작이 그 에피소드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영상으로 보지 않고 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안 하는구나. 사실 근데 저는 교육 실습을 초등학교도 가서 해봤고 중학교도 해봤는데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막 손을 들고 질문도 합니다. 근데 학년이 올라가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학에 가선 더 안 할지 모릅니다. 제 아이가, 막내 아이가 여기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나오고 일본의 동경대학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세미나, 일본은 그 학점 이수가 우리나라처럼 코스가 딱 정해져서 하지 않고 지도교수가 들으라고 하는 것들만 몇 개 듣고 지도교수와 세미나를 하고 하는데, 세미나 시간에 손을 두고 막 질문을 했더니 일본 학생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하더래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질문을 안 하는 나라라.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가끔 마이클 샌달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런 동영상을 본다거나 막 이러면 미국 질문 많이 하고 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교수들에게 질문하는 학생을 키워라, 이런 식으로 좀 또 혁신을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참여와 경험을 중시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교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교수들이 학생들 기를 죽이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혹시 여기 여기 국립이니까 국립대학 교수들 국립대학에서는 안 온다고 했죠. 제가 2000년대 10년 되기 전인가 이 책을 읽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강릉대 교수가 쓴 책인데요, 강릉대 아이들 미국 명문대학원을 점령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김영사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김영사라는 곳이 베스트셀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베스트셀러를 출판하는 그 출판사라는 걸 염두에 둔다면 저 책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강릉대 전자공학과를 만들면서 초창기 창립 멤버로 현대전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교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첫 졸업생이 나오는데 아무도 제대로 된 기업에 취업을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유학을 가자, 내가 지도를 하겠다 했더니 학생들이 우리가 영어를 잘했으면 왜 강릉대까지 옵니까? 서울에 있죠, 이러더래요. 근데 그렇게 딱 얘기하고 나니까 3명의 학생이 찾아왔더랍니다. 제 유학 가고 싶다. 그래서 교수가 열심히 지도해서 유학을 보냈답니다. 석사를 따고 삼성전자의 현대에서 리크루트가 돼서 삼성전자로 딱 왔답니다. 이걸 보고 학생들이 되네? 해보자. 그래서 한 자리 숫자가 가다가
20 몇 명까지인가 갔다고 합니다. 이게 동기부여 나름. 사실 선생님들 학생들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타고난 능력, 기회, 의지와 노력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느 게 가장 클 것 같습니까? 혹시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성공을 하는 데는 타고난 능력과 기회와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타고난 능력은 사람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 아주 천재가 아닌 나는. 그러니 중요한 건 기회다. 기회는 뭐냐? 교육이라는 겁니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느냐가 성공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기회를 만들어주고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게 만드니까 성공한 겁니다. 우리 대학들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만민 고등교육 시대입니다. 옛날처럼 30%, 15% 미만이 대학 가던 시절이 아닙니다. 70%가 대학 가는 시절인데 공부가 잘하는 처음부터 고등학교 성적이 좋은 아이들만 대학에 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을 할 때 전국에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모아놓고 연수를 했습니다. 교사들이 하는 말에 공통적인 것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심정을 모르겠다. 왜 공부 안 하지? 이러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굉장히 탁월하잖아요. 그 탁월한 사람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심정을 이해해 보려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아이들에게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동기부여도 제대로 안 하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계속해서 못하는 상태로 남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은 계속해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학 들어와서 또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선생님들도 직접 가르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아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잘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아이들을 고정된 마인드셋으로 보지 말고 성장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작은 성취라도 정말로 자신감을 길러줄 수 있도록 칭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6월 18일 날 OECD에서 창의적 사고능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적 1위입니다. 그런데 자신감은 OECD 평균보다 아주 낮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누가 잘하냐 이런 식으로 비교를 당하다 보니까 잘하면서도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성취라도 자꾸 칭찬해주고 실패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이래야만 잘합니다. 대학에서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니는 경남대학교에는 2040이라는 2040, 그 정확한 이름은 앞에는 2040이 붙는데 뒤에가 2040 동아리인지 클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습니다. 2.0대의 학점을 4.0대의 학점으로 높이자라는 걸 어떤 교수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정말로 성적이 좋은 학생들보다 더 좋거나 못지않은 기업체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하면서 취업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 선생님들이 교수들에게 혹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애들 기죽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학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육 여건과 개선과 지원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 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차이들을 줄여야 되겠죠. 사실 우리나라는 서열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서열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그게 더 낮아질 거다 이런 전망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이 노력하면 결국은 교육 연구 및 학생 지원의 질이 달라지고 대학의 평판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면서 여러 가지 대학에 보면은 신입생, 재학생 충원율이 높아지고 학생 성공 기반이 강화되고 대학의 지속적 발전 기반이 조성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대학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있는 지역에 그 가까이 있는 대학이 신입생 충원율이 굉장히 떨어졌다가 싹 올라가는데 작년에 그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대학이 되니까 더 올라갔어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대학이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학에서는 이태희 부장님이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한 무전공, 하여간 전공간 장벽 낮추기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I자형 인재가 필요했는데 그 후에는 T자형 인재였다가 요즘 파이 인재, 그러니까 다양한 전공 지식을 갖추면서 특정한 부분에 한 두어 개쯤에 대해서는 약간 깊은 지식을 갖춘 아이들,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길러내는 걸 원한다, 이렇게 하고 회사에서도 그런 인재들을 충원하려고 한다. 그렇게 보면 전공 간 장벽 낮추기가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 그 대학 혁신을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학교 가서 자꾸 말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정말 자기주도적인 사람이 있을까? 초등학교나 중학생일수록 자기주도적이지 못합니다. 사실 대학생이 자기주도적이고 더 자기주도적인 그 사람은 성인입니다. 필요하면 배울 줄 아니까요. 원래 셀프 디렉티드 러닝이라는 말은 초중등 교육이나 대학 교육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성인 교육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인 교육에서 1970년대에 60년대 말에 나왔습니다. 그게 1995년에 531 교육개혁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게 교육개혁 문서에 공식적으로 박히면서 그 다음 보통 교육을 거쳐서 대학 교육까지 이제 확산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주도적 학습이 중요하죠. 정말로 필요함을 느끼면 자기주도적이 되는데 그 필요함을 느끼게 하는 데까지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혁신지원 사업에서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학생 간 학습 격차, 다양한 요인으로 학습 격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학교 내 요인이라면 줄여줘야 되고, 학교 간 요인이라도 학교가 노력해서 또 줄여줘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도 탈락자, 다른 데 가기 위해서 반수하는 학생도 있고 성적이 나빠서 중도 탈락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이런 학생들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이 학교마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가제도 개선은 정말 필요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상대평가하던 것을 패스와 페일로 몇 과목을 바꿨다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그 의대생끼리 굉장히 협동하는 것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공부하면서. 상대평가라는 것은 누가 잘하나 아닙니까? 똑같이 잘해도 누가 더 잘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니까 이런 거는 좀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우리 학교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로 가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자긴 반대래요. 그래서 내가 왜 물었더니, 절대평가를 학생들은 다 관대한 평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수들도 그 압력에 못 느껴서 다들 잘 준다. 그러면 아이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 단계에서 너무 느슨한 것을 배운다.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다가 엄격한 평가를 전제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의 전환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학 구성원을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더 말씀 안 해도 잘, 역량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중간에 헌신의식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행복하면 헌신도가 높아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캠퍼스 및 이거 시설 내 공간, 캠퍼스와 시설의 내에서 공간의 재구조화는 무지 잘 되고 있죠. 이 말씀 안 드려, 국가는 뭘 해야 될까? 다른 무엇보다도 외부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좀 천천히 기다리면서 해야 됩니다. 일직선상으로 계속 가지 않습니다. 교육의 발전은 팅커링 터워드 유토피아처럼 지그재그식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안을 내놓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대학이 이게 진정으로 좋은 거면 그쪽으로 따라간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강제하는 거는 좀 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돈을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비는 총교육비, 직접 교육비와 간접 교육비가 있습니다. 간접 교육비는 기회비용입니다. 대학을 다님으로 해서 내가 벌지 못하는 돈이 간접 교육비고요. 총교육비는 대학을 다니는 동안 들어가는 돈인데, 거기에는 공교육비가 있고 사교육비가 있습니다. 공교육비는 예산 절차를 거쳐서 부담하는 돈이고, 사교육비는 자기가 대학 다니는 동안 내는 하숙비라든지 교재를 사는 거라든지 등등 이런 것이 사교육비입니다. 공교육비 속에는 공부담 공교육비가 있고 사부담 공교육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부담 공교육비가 높은 나라입니다. 우선 예산이, 교육 예산이 작습니다. 지금 정부 예산이 2024년에 656조에 해당됩니다. 교육 예산이 89조에 해당됩니다. 몇 퍼센트쯤 됩니까? 14, 5%쯤 될 겁니다. 14%.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예산이, 교육 예산이 제일 높을 때는 21%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떨어져서 14%가 돼요. 고등교육 예산은 교육 예산 중에 또 14조니까 얼마 됩니까? 한 15%쯤 됩니다. 16%? 16%쯤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하는 게 OECD 가입국으로서 OECD 평균하고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민간 지출이 많고 특히 초중등 교육비에 OECD는 초중등 교육비에 있어서는 OECD 평균을 넘어섭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비는 적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 부담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담을 늘려야 된다. 고등교육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이 정부 부담이 67%라면 우리나라는 43%입니다. 민간 부담이 56%입니다. OECD는 민간 부담이 29.9%입니다. 민간 부담을 줄이고 정부 부담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정부의 재정 구조의 좀 개편을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걸 보시면 초등교육은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이 1,658달러인데 우리나라는 13,278달러. OECD 평균보다 3,000불이 많습니다. 중등교육은 OECD 평균이 11,942달러인데 우리나라는 17,038달러, 6,000불이 많습니다. 고등교육은 거꾸로 OECD 평균이 18,105불인데 우리나라는 12,220, 6,000불이 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재정구조. 초중등 교육에 가는 거를, 초중등 교육은 OECD 평균에 맞추고 우리나라 고등교육도 OECD 평균에 가도록 구조조정할 수 없을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노력하는데 대학생 수보다 초중등 학생 수가 많습니다. 초중등 학생 수가 많다는 건 유권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또는 대통령 선거 때 표 많은 데를 신경 쓸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고등교육의 그 1인당 공교육비를 늘리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나 정말로 우리 대학이 그 국가 발전의 핵심적 사회 기관이라면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대학과 사립대학의 경우에 열악합니다.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사립대학,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비교하면 국립대학은 1인당 공교육비가 2,280만 원인데 사립대학은 1,713만 원입니다. 수도권은 2,039만 원인데 지방은 1,697만 원. 그러면 이게 무엇을 시사하느냐? 1인당 공교육비가 너무 대학 간 차이가 난다.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립대학에도 목적적 사업 경비 말고 일반 재정 지원이 좀 늘어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고등교육의 3분의 2는 사립대학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과거부터 역할을 많이 해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립대학에 줘요. 해방 당시에 일반 대학이 12개입니다. 12개 대학 중에 사립대학이 대부분. 그런 걸 떠올리면 사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재정 지원으로서 한 방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사립대학에 다니면 사실은 헌법 소원을 내볼 필요가 있죠. 왜 내가 낸 세금이 내 아이가 다니는 대학에 지원되지 않느냐, 내볼 만합니다. 과거에 예가 있습니다. 사립사범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반드시 임용고사를 보아야만 공립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중앙대, 사범대 졸업생들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내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교수들이 내게 만들었습니다. 사립사범대학 교수들이.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91년도인가 2년도에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발령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에 위배된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임용고시,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든지 사립사범대학 졸업자든지 간에 그 다 같이 임용시험을 봐서 평등하게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소송을 내서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사립대학에 또 재정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아이들이 다 이미 졸업을 해버려서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하여간 그런 우리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한번 그냥 자유롭게 수다를 떨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다 기회라는 운을 강조한 겁니다. 마지막에 있는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홍콩 대학의 김현철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은 운이 판라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가 50%,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느냐가 30%, 자기의 의지와 노력이 20%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예를 들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로버트 프랭크라는 사람은 성공과 운이라는 책에서 어떤 노력과 실력이 성공한 사람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운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 기회라는 것이 작용한다, 본인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말콤 글래드웰도 기회라는 것, 교육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학생들이 타고난 재능을 길러줄 수 있는 기회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대학 교육 활동과 여건이 많이 개선되고 나아지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학생 성공을 위해서 대학이 할 일이 적지 않다. 대학과 학생들은, 저기 대학이라는 걸 빼졌는데, 학생들의 능력을 탓하지 말고 최대한 그들의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5장의 복권을 사고 왔는데, 지금 우리 실무위원장님하고 한양대 이태희 부장님하고 또 고신대 선생님하고 동국대 선생님 4분이 저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한 분 더 혹시 질문 있는 분은 안 계세요? 행운을 안 바라시나 봐요. 다 노력. 예, 질문이 있거나 하면 말씀해 주시죠. 특별히 복권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오해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만민 고등 교육 시대에 예. 대학이 어떻게 혁신하는지에 대해서 교수님의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지금 현재 디지털 확산 시대와 그 AI가 저희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대학 고등교육, 특히 인간의 지적 능력과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 사실 지적인 수다를 지금은, 예전에는 사람들하고 떴다면 요즘에는 이제 뭐 챗GPT나 아니면 뭐 코파일럿 등 그런 인공지능하고 이게 많이 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인간 지적 능력과 대학 혁신에 어떤 도움이 될까? 과연 그게 도움이 될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싱가포르가 하고 우리나라가 창의적 사고 능력 1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창의적 능력을 제고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어느 대학에 계세요? 백석대학교에서. 예. 백석대학 선생님은 이미 나름대로 대답을 가지고 계신 듯한데, 혹시 생각하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 제가 그 며칠 전에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이 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아이들인가 한 책을 읽었어요. 컬럼집인데 그걸 읽었고, 어제 그 조선일보인가 AI와 관련된 또 특집 기사가 실린 것도 읽었고, 근데 저는 사실은 챗GPT 같은 거 한번 나오니까 한번 실험적으로 해본 적 많이 그것밖에 없습니다만은, 그 인공지능 시대에는 질문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챗GPT한테 원하는 대답을 찾으려면.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챗GPT가 대답하는 것이 진짜 타당하고 그 맞는 대답인지도 알아야 된다고 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이, 또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복한 것에 의해서 뭔가 우리에게 내 근육이 길러지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해하고 적용하고 분석하고 재구성하고 창조하는 쪽으로 나가는데, 그럴 때 챗GPT나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챗GPT나 AI, 생성형 AI, 챗GPT도 생성형 AI죠. 하여간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그쪽에서 우리가 좀 더 뭔가 효율적으로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들의 지적 능력을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질문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약간 오버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여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